그 활기찬 시장 경제 분과를 줄여서 80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80을 당기듯이 좀 많은 또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얼마 전에 그 김재동 씨가 그 1,5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강의에 그래서 아주 부러우기는 금치 못했는데 그 김어준 씨라는 분이 그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나 가격인데 왜 뭐가 문제냐 그러길래 너무 감사했어요. 야 저분들이 시장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평소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니 1,500만 원 받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시장 경제, 활기찬 시장 경제 분과위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장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것은 무슨 괴물들이 결정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름 아닌 시장이 곧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시장을 마치 어떤 사람들하고 동떨어진 괴물처럼 여기면서 시장에다 내버려두면 무슨 큰 문제나 생기듯이 이렇게 시장을 경시하고 악마시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1,500만 원이 시장에서 결정됐다고 하는 바람에 아주 속이 다 후련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건 여러 가지 면에서 액수는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니 발표 자료가 3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과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개인적 의견을 조금 거기다 써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율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선 과거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면 꼭 그래요.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아가자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 Back to the Future인데요. 우리의 그 시각은 미래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정말 폐기돼야 될 그런 아주 문제 많은 정책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로 그걸 폐기하자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미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 같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 마냥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그냥 모든 것에 다 개입하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중심주의, 설계주의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의 확충. 이 경쟁력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저비용 고효율, 조금이라도 효율을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 그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런 노력을 하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경제 전체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우습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전체 경제를 좀먹고 있는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게 북한만 눈에 보이고 통상 외교라든가 통화 수합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조화롭게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잘 되게 글로벌 시장에서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과연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도 과거 정도 비판을 하지만 어떻게든 원전이라도 하나 수출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자가 통상 외교를 통해서 경제 잘 되게 하려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노력을 좀 한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밖에 나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북한 얘기 나오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물건이라도 하나 팔고 우리나라 제품이라도 하나 정확하게 선전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없어서 글로벌이 사라졌다고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을 유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만 얘기하다가 키움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움과 나눔의 조화로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행 통계 하나 가져나왔는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 볼 때 설비 투자가 1사분기에 마이너스 17.4%입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7.2%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는 걸 보면서 참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미래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투자를 안 하면 이제 미래 뭐 일자리는 더 사라지게 돼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만 미래를 보고 있는 변수가 투자인데, 이 투자가 마이너스 17.4%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34페이지 보면 해외 자본이 들어온 게 20조, 나간 게 60조. 그래서 40%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기업의 입지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의 그 총체적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외국 기업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밖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매력이 없다, 이렇게 그 아주 선언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만큼 기업 입지 조건이 나빠진 만큼 국가 경쟁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35페이지 보면은 이제 원화, 바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비기초통화국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을 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 통화는 남들이 써주지 않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빚을 많이 내고 이제 문제가 되면 결국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OECD 평균 100%, GDP 대비 100%씩이나 빚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중에서 일본같이 중기축통화 예를 발행하는 나라가 빚이 250%고 미국 같은 나라가 100%고, 그래서 유로 쓰는 나라, 달러 쓰는 나라, yen 쓰는 나라, 이런 나라들 빼고 나면은 나머지 비기축통화국들의 평균은 50%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공격 붙지 합치면 60%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우리 빚이라고 하는 것이 OECD 평균을 누동하는 게 아니라 OECD 중에서 우리나라랑 격이 다른 나라는 빼고 비기축통화국 중심으로만 따로 한번 봐야 되는데, 한 50% 내지 55 사이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빚을 갖다가 이렇게 막 늘리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나 자영업자 문제는 얘기를 다 많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무너지는데, 어제 오늘 맥주 한잔 하러 갔더니 그 옆에 식당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도 이제는 견디다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탈원전 조치, 뭐 말해서 못합니다만은 한전 수익이 플러스 7조에서 마이너스 1조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8조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벌써 그 주식값 떨어지고,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소액주주 운동 해야 될 상황인데 뭐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한번 좀 소액주주들이 모여갖고 좀 대책회의라도 좀 하고 항의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도 그 공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조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38페이지에 나름의 좀 몇 가지 과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의 전면 수령 내지 폐기, 임금이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비용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서 올리면 좋아진다는 주장, 너무 좀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건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 같은 그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시행이 돼서 너무도 힘든 그런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유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야 일이 부가가치가 생기고 일자리가 더 생기는데, 노동하고 자본을 그냥 이렇게 탁 잘라버립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딱 자른 다음에 우리는 친노동이다. 그러면 이제 반자본이 되고, 반자본은 반시장, 반기업, 반재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편가르기의 문제 계속해서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편가르기부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유시민 전 장관 2017년 2월 경제학회에 와서 토론자를 참석한 상황에서, 이번도 출범하기 3개월 전입니다만 와서 하는 얘기가, 경제학자들 300명 모아놓은 데서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은 다 자본의 편에 서 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썰전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그 참 출연료를 받으시는 분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식으로 노동과 자본을 딱 나눠서 봐요. 항상 결합돼야 될 거를 자르고 나면은 신노동이다 이거죠. 그러면 신노동이 뭐 반자본인가요? 반기업이고 반자본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결합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넷째 통상 외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한 입지 조건의 강화와 외교를 통상 중심으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 정말 우리 미래 세대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야 뭐 그런 대로 잘 이제 준비를 해놨지만 이렇게 그냥 저 건강보험 엉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 엉망으로 만들고 공무원들 국민들 120만 명한테 줄 그 연금만 월급 빼고 연금만 940조입니다. 지금 현재 가치가 940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누가 내느냐 미래 세대가 내야 되는데 또 17만 명을 들이면 단순 계산으로 연금만 130조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들한테 수많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기찬 시장경제위원회 활시위가 더욱더 역할을 해서 많은 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데요. 10분에 전달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슬라이드 같이 보시게 되면 보이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 10분에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 좀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 특히 경제대전환이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방향을 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자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 어렵다고 하는 거 다 말씀 다 하시는데 이거 왜 어렵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운 거야? 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적인 공감도가 모여야지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90% 시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는 노동계열을 저희 이 상생하는 고사한 게 국가인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1차 회의를 하면서 여러 큰 방향에 대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 실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사실 좀 생각하고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지금 경제학자들이 다 그 다음에 국내 연구소 대부분 심지어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까지도 한국의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노동과 일자리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대전환을 하자고 한다는 도대체 이 실정 원인이 뭔지 이게 사실은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정 원인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오늘 발표 핵심이겠죠. 어떻게 우리 대전을 할 거냐. 정말 그냥 전환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 편화된 바꾸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실적으로 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아시죠? 최저임금 정책 지금 50%가 올랐습니다. 주휴수당 합치기는 이미 50% 올랐어요. 그 다음 근로시간을 무려 단번에 25% 줍니다. 아마 그런 나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물린다고.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시력 국가로 자랑스러워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고시력 국가로 바뀌었고요. 물론 이 고시력 국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대 실업률이 4%대로 지금 후반으로 갔고 그다음 금년대는 5%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확당 실업률은 13%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 들어가지고 실업이 4명 중에 1명이 실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초유의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이 고실업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인간 일자리 파괴는 이미 통계로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그렇고 3, 40대가 그렇고요. 근데 통계가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공공일자리도
고용 참사를 복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민간 일자리 파괴되는 그 순간 재정으로 갖다 퍼부은 그런 일자리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들, 그리고 예를 들어 공공 일자리 뭐 이런 부분만 대부분 늘고요. 제조 일자리 10만 개 이상 감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나쁜 시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고용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중성을 보인다는 거죠. 기업에 대해서 탄압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좀 보고요. 대단히 잘못했다고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람 중심 경제를 한다면 소득 불평등이 준다든지 특히 우리 국민들로 봤을 때는 대부분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살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일가족이 들어가지고 다 동반 자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하고 때문에 터지고 있고 우리가 외환위기 때 보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 잡는 경제고요. 이미 우리가 이 중산층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 이 붕괴라고 하는 것은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가장 우리가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된 게 자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좀비로 가가지고 사실 근로자들이 전전긍긍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사람 잡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통계나 이런 걸로 다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 실정 중에 있어가지고 앞으로가 더 크죠. 사실은 1번, 2번, 3번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한데 이 4번 부분은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본만이 빈임금 부익부가 있는 게 아니고 노동에서 빈임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빈임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10% 대 90% 사회로 바꿔버립니다. 10%는 누굽니까? 이 특권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하고 공공부문에 있던 노동조합 이 사람이 다 10%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부분의 자영업,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90%죠. 사실은 이 10대 90은 전혀 별개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정년전장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어떠한 문재인 정권이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10%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90%가 부담을 지는 그런 구조로 한다는 게 실생이 됩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사실은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 정권의 성격인데요. 정권 자체가 민주노총과 이 정권이 사실은 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1등 공신이 민주노총이고 그건 절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노선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노선이 여러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태도들, 그 다음에 반독지주의적인 그런 태도들, 그 다음에 규범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 기본적으로 노동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들과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 정권의 성격을 잘타는다면 최저임금 올리면서 기업이 더 노동 일자리를 만들도록 자유를 허용했을 겁니다. 규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규제 푼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이 정권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으면서 사실은 한국노총은 현재 집권당과 같이 정책 연대했다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버림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어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경쟁적으로 근로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노동시장을 서로 경쟁적으로 경쟁하시는 부분이고 바로 이 노동시장의 분들은 90% 승인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예 제가 볼 때는 노동개혁에 대한 이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우선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별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별개의 노동 이걸 노동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야기를 꺼내질 않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민주노총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노총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안 하고 뭘 해버린다는 다면 만사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중국을 누구죠? 일만 생기면 다 재정을 가는 거고 사실은 이 실적인 원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동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을 다 재정으로 푸는 통해 노동 실정의 원인, 노동 실정이 좀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 네 번째 부분은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정의 원인 자체가 정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 지금 유권자 분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중산층이 가운데 좀 있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87체제 이전에 87년 민주화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중산층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중산층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87체제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노동자, 특히 이 특권 노동자 편향론처럼 그 결과는 뭐냐 하면 90%와 10%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10%는 어떤 10%냐 하면 숫자는 10%밖에 안 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90%를 압도하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는 유권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영향은 아주 작은, 바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바로 이게 들어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해법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고 그게 핵심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기본적으로 87체제를 여하히 극복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중심의 민주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특권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이런 87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87체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노동자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가는 거고, 왜 이걸 극복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민주화와 동시에 진행됐던 게 기술력 진행이고 동시에 진행된 게 세계화입니다. 이게 서로 못 박자가 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제갈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왜곡시키고요. 정치가 정책을 계속 왜곡시키는 이런 와중에 노동운동은 계속 이런 걸로 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고, 특히 이 87체제가 경제에서 제기했던 경제민주화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에 강화한 이러한 원리 부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노동기본권의 남용이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던 이런 케이스로 봅니다. 그럼 결국 이 87체제를 잡는 포스트 87체제에서 첫 번째 부분은 정책무대 기울이는 거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우선은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10%가 90%를 압도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단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노동정책도 특권 노동자 정책이 다르고 서민 노동자 정책이 다르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핵심은 서민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책 무대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노동운동 자체도 사실은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들의 어떤 혜택밖에 없어요. 비가입한 사람, 아예 불안전 취업자를. 국민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기울어진 정책 무대를 바로잡는 게 일단 포스트 87체제에서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결국은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종착점은 정치죠. 이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정치에서 하는 핵심은 사실은 노동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노동 정치, 또 노동조합 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영업도 노동자고요. 영세 중소기업 사람도 노동자입니다. 이 90% 세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 정치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아무도 토론하는 부분이 뭐가 막혔느냐? 이 선거의 왜곡, 이 논리와 정보가 왜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틈을 타가지고 좌파가 조직과 응징력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 좌우가 보십시오. 이 좌라고 하는 이렇게 똘똘 이렇게 아주 응징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에 우라고 하는 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권자 분열, 정보 제공, 소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기술 혁신과 세계화라고 하는 게 우파의 어떤 이 득세를 의미하는데도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을 맞이했다는 게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과제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은요. 적어도 노동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의 철학이 있었나? 자유한국당의 이름하여 우파노동 철학이 있었나에 대한 질문을 듭니다.
사실은 아마 여기부터 출발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90% 서민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게 이 자유한국당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두 가지 시킵니다. 하나는 뭐냐 한다면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똑같이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노동기본권과 일반 사람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라는 거예요. 또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편집체제를 이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리세요. 바로 잡으시고 습득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힘 모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순서로 보고 힘을 모아야지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 시민단체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 다음 정부여당에서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 첫 번째로 소득 주도 수공장의 전면 수정 혼태기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민 교수님께서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90%의 노동자들이 10%의 노조원들에게 소득 이전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인데 아쉬운 거는 정책의 차원에서만 얘기하면은 현 정권의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념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자양으로 삼아서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현 정권이 전체주의라는 이념을 추동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나온 정책들이 실은 그 점에서는 뿌리가 깊고 나름으로 일관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들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차원이 아니고 이념의 차원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이념을 따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와 어긋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정책들을 내놓겠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들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에 맞는 정책이다. 이런 논리적인 설득 과정을 펴나가야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들은 어차피 비슷해집니다. 중간층을 확보하려는 것, 그 노력 때문에 선거 때는 공약이 비슷해지고 실은 상대편의 공약을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에서 내걸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저임금제도 지난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좌파 정당이 소득 최저임금제를 내세우고서 국회 임기 안에 10,000원을 올리겠다고 6,000원 하던 수준에서 10,000원 수준 올리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럼 우리는 9,000원만 하겠다. 10% 할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제가 비난을 받지만 실은 공식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지지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정책도 이념적 뿌리가 다르면은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들이 근원이 이념적 수준에서 나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그리고 그 이념적인 그 잘못이 정책들을 어떻게 편향시키는가, 나쁜 영향을 내놓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생략되면 결코 시민들에게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이 옳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내놓는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설명할 기회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직관에 맞는 그런 민중주의적 정책들은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설득할 기회를 마련하려면 먼저 저들이 이러이러한 이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내놨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성원리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바탕을 두고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 하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설득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 나온 정책이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들을 그냥 내놓으면 시민들이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여기 나온 걸 정책들을 보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멋진 정책을 내놓을 기회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민들이 안 들을 그런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이 들어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담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잘 설명하면 우리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내리막길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 도산과 가업소득 포기로 기업 매물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격한 노조와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탄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년 예산은 8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감세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닥치고 정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 순환의 과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란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를 말합니다. 이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는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공장, 심지어는 체코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한국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에서 이미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한 교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싸간 도시락을 저녁에 그냥 집으로 들고 돌아왔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겠죠. 커피 마실 시간, 담배 필 시간까지 다 보장이 되는 이곳을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 가짜뉴스임은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왜냐? 우리는 실은 껍데기뿐입니다. 내실이 있다는 것은 위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하루살이뿐입니다. 그날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하루살이뿐입니다. 고비용 저생산성의 죽음은 여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고비용 구조는 생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생산 외적 비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할 사람도 부족한 터에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부수적 의무가 기업과 기업을 질리게 합니다. 기업들이 생산보다는 대관 업무, 대민 서비스에 우선해야 할 지경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비용 구조는 주로 제도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통제로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치유 방법이냐? 시장 친화적 정책 채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축소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기업을 인정하고 공기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독점을 억제하고 모든 기업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최대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전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대전환을 느끼는 시장 친화적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 경제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와 개인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정치의 역할은 대중의 자유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표현 아래 뭉쳐야 됩니다. 보수는 그리고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적 자유도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공부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존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와 개인, 개인과 자유. 개인의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이 답이며 올바른 법치로 국민 자유를 보호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모든 법률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여기 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법률들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불가능하겠지만 차근차근 집권 5년 동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정령판대의 원칙을 도입해야 하고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의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와 개인. 이 자유와 개인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나쁜 흐름 속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구도화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가진 노인 비율을 가진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정신적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적 성과주의가 경제 성장의 원칙이지만 상생의 조합 방안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부와 같이
단순한 복지 예산 확대와 같은 땜질 처방만으로는 지속하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경제는 망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분배까지 망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우리 소득 분배 상황을 보면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의 분배 악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2019년 1,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1.3%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은 각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가 그 주 원인입니다. 이런 식의 돈을 풀리기식의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해지고 노령, 실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 10년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매년 빠르게 증가된 결과 지금 우리나라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11% 수준을 넘었습니다.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낮다고 하지만 2018년에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음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고성장기에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서구나 북부와 다릅니다. 서구나 북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성장기에 복지 지출도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확대 시점에 저성장기에 도달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특별인구청구 결과에 의하면 2067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에 15.7%에서 46.5%로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전축에 의하면 2060년경에는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그냥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GDP 대비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복지 지출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데 문제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30%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되는데 30%를 지출한다 해도 여전히 실제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 충분한 복지를 갖다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한국적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구나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그냥 답습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일본과 같은 단계 상황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은 OECD 국가 복지 지출의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의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도 순위가 58등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복지 시스템 전반을 비용 효과적으로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지출만 확대한 결과가 바로 일본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핵심 방안을 가지지 않는 복지 정책은 미래가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따뜻한 시장 경제 인프라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대동 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 노령, 질병, 실업, 장애, 재해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지향적인 계층은 사회계층은 리더십과 희생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 중립적인 중간계층은 국가의 중추로서 땅과 노력을 요구하되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이 어려운 계층은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 주기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고용, 보건, 복지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복지가 고용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도 간 연계, 정보와 경쟁과 책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화되는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민, 근로자, 사용자, 중앙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5가지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회 안전망 체계는 우리가 지난 20년간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 정책을 무분별하게 그냥 짜집기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는 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이 정립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복지 체계는 중복 문제가 존재하고 누락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꾸고 사후적 치료적 복지 대회에서 빈곤 예방적 복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장기 정체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주기적 고용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은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이 동시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고 질병 및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정책은 고용 창출을 만들 수 있고 성장 지향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시장에서 적용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하게 하고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가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경쟁 및 책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 시장 원리를 강화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관리 및 제도의 효율성도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분립된 체계에서는 비용만 많이 나가고 국민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통합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정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시스템을 보건복지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계, 기업, 사회, 국가가 공존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은 개인과 가족을 말살시키고 국가가만 존재하는, 정부만 존재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중심이 돼서 책임도 지고 또 복지 체계도 함께 끌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평등성이 조화될 수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족과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가족과 개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제대로 된 복지 정책,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부에 합쳐서 한 9년 가까이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데 대한 일단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자칫 유체이탈 화법처럼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9년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느꼈던 점 그리고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5분의 주옥 같은 말씀에서 다소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점 등을 엮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지신 역량은 기본적으로 시키는 일을 아주 잘 하고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고 남이 하는 것은 잘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어떻게 보면 좀 표준적인 중간 숙련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제조 등의 그 제조업과 건설업 등등의 그 덕목이 되어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7, 8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나아가려면 이 표준적인 역량을 좀 뛰어넘어서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하고 또 전혀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일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역량, 창의력, 뭐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량까지 국민들 실력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의 가장 큰 타겟이 자동화는 아주 3D 업종도 아니고 고부가가치 업종도 아닌 중간 업종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을 로봇이 가장 대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생산성 드라이버 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 경제는 정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직장 문화라든지 조직의 운영 시스템 다 좀 갱신을 해야 되겠다.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직장에 나가서 상사 또는 동료, 부하에게 배운 시간의 빈도 결코 없다. 1년에 한 번쯤 있었다. 분기에 한 번쯤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있었다. 등등으로 빈도를 나누고 있는 우리 꼴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다니면서 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또 꼴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공서열에 입각한 급여, 승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선배들이 해놓은 선례를 따라서 답습한다든지 상사가 시킨 대로 한다든지 회의 때는 받아 적기만 한다든지 와 같은 이 문화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당내 분위기를 좀 그렇게 바꿀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습니다만 정부 영향력이 너무 크고 최근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숟가락을 넣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시장의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복그리 선생님께서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이나 총선 때 공약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정의당은 좀 또렷이 공약을 보면 이건 어떤 당 공약인지 알겠다 했지만 자유한국당 공약은 안보 이런 쪽 제외하면 경제 복지 이런 쪽은 지금 집권 여당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표심에 영합하기 위해 그 대정요법
난무하는 거 아니냐. 정부 규모가 최근에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지금 농어가 소득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비중이 우리가 지금 52%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현상 중에 하나가 농림업 분야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씩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공적 은퇴하면서 도시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무겁고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면세 유류, 심지어는 전력요금 등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로부터 주어진 혜택을 모두 포함하면 사실 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상당한 유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 연령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진전이 될 때 과연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누군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저도 책임이 큽니다만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도와 재정 지출의 생산성, 이 변화한 방향을 보면 OECD 공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둘 다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라기보다는 역진했다고 해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구직자들에게 일종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훈련 같은 예산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에서 우리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꼴찌는 아닙니다만 아주 낮습니다. 근데 재정에 의한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구직자한테 갖다 주는 그런 예산,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OECD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2016년까지 자료예요. 2017년, 18년 자료를 갱신해 보면 아마 우리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른바 좀 커리 효과라고 하죠. 보스턴 시장을 20세기에 4차례 역임한 전설적인 분이 계신데요. 아일랜드계인데 보스턴에 있는 가난한 아일랜드계 시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렸다가 그 후가로 보스턴에 거주하던 부유층, 전문가, 심지어 나중에 중산층까지 모두 보스턴 근교의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는 일이 빚어졌고, 보스턴 시금고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학자들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잊지 말자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여 커리 이펙트라고 기린다 할까요?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잊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커리 이펙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EITC를 보면
복지제도하고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평탄 구간과 정감 구간이 확대되어서 GDP 대비 그 수준을 보면 선진국보다 훨씬 우리가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할 수 있는 유인을 복지제도에 반드시 도입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함정에 빠지고 일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기강, 질서, 사회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용, 양보, 응원, 감사, 승복 이런 것보다는 갈등, 대립, 반목, 질시, 평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제자가 찾아와서 이민을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제자였는데요.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중소기업을 했는데 왜 이민을 가느냐? 최저임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종업원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어려우면 모여서 걱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자기 혼자 나와서 걱정하고 아무도 다른 직원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임단협 때문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우니 올해는 좀 동결을 하든지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어쨌든 사장님하고 그 자기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래저래 좀 축적해 놓으신 재산이 있을 테니 그것으로 좀 푸시면 되지 않냐는 식의 얘기를 하고 해서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임시 연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가는 것을 다음 달에 갑니다.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너무 각박한 운동장에서 서로를 대하면서 사니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의 기강인데요. 주차를 비롯해서 간단하게 대중목욕탕에 가면, 제가 사는 동네에 단지가 커서 그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세 가지를 써붙여놨어요. 우리 단지의 품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 수건은 1인당 한 장씩 씁시다. 2. 헤어드라이어는 2발을 건조에만 사용합시다. 3. 로션과 크림은 얼굴에만 씁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옆에 가만 보면 수건을 한 장씩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건이 좀 얇긴 얇아요. 헤어드라이어로 겨드랑이를 말린다거나 심지어 발바닥을 말리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크림 등은 얼굴에만 바르라고 했는데도 다리에도 바르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팔도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듬뿍 해서 이렇게 바릅니다.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중상 이상인 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온천을 다녀오신 분은 그 온천 탐 내에서의 그 사람들이 한 질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휴지통은 꼭 호텔에 처음 들어갔을 때처럼 끝이 딱 삼각형으로 접어놓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에서의 가외 비용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뢰, 투명성, 질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이 많았는데 옥필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생활정치 구현, 현장정책 개발에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 경제력이 크게 성장했다 할까요? 도약했던 것은 세종대왕이 했던 여러 가지 현장 정책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욕을 먹고 있지만 50 초기에 했던 통금 해제,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라든지 또는 이명박 시장께서 서울시에 도입했던 대중교통 카드 환승 시스템 같은 것, 또 미국 비자 면제와 같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노선과 철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천착하셔서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재외동포에 대해서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고등교육, 대학교육 연한을 단축하는 문제 등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큰 정책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우파의 정향은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왜 현처 양모라고 하지 않고 현모양처라고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로서는, 배우자로서는 착하면 되지만 어머니로서는 착한 것이 그쳐진 것이 아니라 현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재상은 당대를 편안하게 하지만 현명한 재상은 미래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교훈을 생각하셔서 지속 가능한, 누가 와도 뒤집을 수 없는, 마치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같은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인연을 진단하면 이렇게 반기업진노 프로젝트 성장을 추락하고 묘약함을 줬습니다. 일자리가 가져가는 분배가 되고 가계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 개발, 자원, 4대강 다 파괴하고 국가기관 인프라를 파괴하고 퍼주기 재정으로 저성장 재정이 이런 것 때문에 미래 세대를 불행한 잃어버린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미 미래 세대, 지금 사회에 나오는 20대와 30대 초반은 이미 잃어버린 시대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4국민 성장률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민간 소비 0.1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간 소비 증가율 0.1이라는 것은 민간이 소비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기 불황이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개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50에서 60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해보안 되면 굉장히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률이 이렇게 추락하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이런 아직도 뭐 경기가 작년 정확하게 5월달 성장률 6%라는 이상 올라갈
사전으로 안 됩니다. 국제성에서 지금 경기 판단을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그냥 수험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글로벌 위기가 아닌 거는 하향으로 올랐습니다. 완전 지금 실업률 보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고요. 50걸 비교하면은 칠레하고 한국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120개월 동안 전후 최장부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전후 최장부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당연히 수출 의존도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한 3%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라가면 칠레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다 누가 봐도 그냥 내부 정책 잘못이다라고 딱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6만 40만 명 전년도에 증가하다가 지금 10만 명 되고 그것도 정부 재정을 지난 2년 54조 쏟아붓고 금년에도 예산을 23조 또 반영되어 있고 게다가 또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중인까지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업자가 130만 명으로 실제 우리 받는다라든지 취업 중생 포함하면 350만 명 실업자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45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계층은 아까 10% 김태규 잘 말한 10% 대기업 다니는 주로 민노총은 보면은 금속노조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 여러분 자동차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9,6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에서 신입사원의 연봉이 6천 몇백만 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이 신입사원 초봉이 보통 250만 원 됩니다. 자, 그렇게 금속노조, 그 다음에 공무문수노조,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은 올라가지만 실업자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대가 악화되어 있어. 군대 수준은 완전히 위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때. 요거는 완전히 금융위기 때 수준이고요. 그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구를 5분으로 나누죠. 한 2천만 가구 중에서 5분이 최하 200만 가구에 55%가 일자리가 없어요. 이게 200만 가구에 55%가 일자리는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평균 소득이 얼마냐? 평균이 1에서 5년에 40만 원밖에 안 돼요. 63만 원에 정부 보조금을 윤주사업에 받아가지고 300만 원 정도가 생활합니다. 생활 되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버는 돈보다 정부가 보조 반영이 많아져서 밸런스가 걸려요. 이게 부산육군에 있는 일이 부산육군을 하는 게 배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생기냐면은 가계부채가 증가합니다. 이게 말이죠. 가처분 소득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왜 이번에 민간소비가 안 늘었냐면은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8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OECD 비율인데. 그런데 미국 떨어지는 건 미국이 이게 2008년에 135였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민간 소비가 한 60%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180으로 올라가가지고 민간 소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값도 잡으니까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그래서 민간 소비 현금이 나오고 저는 이거를 미국 수준 정도까지 낮추려면은 길을 쓰고 해도 20년 이상 걸렸죠. 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회에 나오는 실시대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캥거루밖에 할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우리 금융위원장님 제가 참 뭐 잘하는 분이지만 통계상 대출만 필요합니다. 이금융권도 대출 못 받게요. 그럼 이금융 대출 못 받아 어디로 갑니까? 사채 시장으로 갑니다. 이년 정도 들어서 작년 2017년 통계가 나왔는데 52만 명이 6조 8천억 연간 100%가 넘는 사채를 쓰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작년 말로는 한 60~70만 명이 100% 넘는 사채. 이번에 그 사회금 자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금 자산을 제가 언론 체크해보니까 5천만 원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누구고 일자리에 없었어요.
100% 이자면 연간 이자만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경우에 대개 한 번 불법 소개 쓴 사람들이 5천에 6천만 원을 쓰고 있어요. 서민 생활이 좀 완전 붕괴됐습니다. 이거를 포도하고 오늘 통계상 대출을 구제하려고 오늘 뭐 발표가 지금 이번 달 초부터 이제 시행된 건데 이금융권도 DSR 적용해서 서민들 돈 못 벌리고 통계상으로는 별로 증가율이 떨어지지만 사람들 어디 가면 생활해야 되고 애들 결혼식이 되고 급전식이 되고 사치생활이 되고 신체 포기가 서민 생활이 이 정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고 자연적으로는 줄는 거 있죠. 자연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자연자 하루에만 3,500개 문다. 하루에. 이게 뭐 천만 뛰기예요. 하루에만 3,500개 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한데 커진다고 그러죠. 뭐 지금 현금 복지가 너무 늘어나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현금 복지가 중복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비를 한 사람당 보통 한 100몇십만 원 받게 돼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 10만 명 정도에다 월 50만 원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취업수당까지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가 주는데 지방 서울시한테 또 줘요. 50만 원.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아갑니까? 이 중복 현금 주는데도 통합전산망에 구축한 데서 체크가 안 되고 있어.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김영민 위원장하고 그때 중국 인천의 남농공단에 갔을 때 그 남농공단 대표가 제발 좀 돈 좀 현금 주지 마라. 왜냐하면 청년들이 뭐 올려고 한다는 거예요. 300만 원 줄래도 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은 아까 우리 결과는 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쟁이 많았지만은 요거 GDP 한국에서 대표된 GDP 연간 111조가 늘어난 걸 다시 적용하니까 지금 38을 36을 떨어졌는데 곧 40%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갚지 못해요. 갚지 못하면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채권을 국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뎨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국채 감정이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2030년대 중반 되면 국채 감정이 빠져서 우리가 재정비고 그럼 지금 저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데 빚은 갚지 못해 재정비고 건강보험도 2020몇 년이면 건강보험도 구해야 되고 더 큰 게 노인들 모시는 장기 요양보험이 2023년이면 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노인들 장기 요양병원에 보내면 정부에 150만 원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2024년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국채는 사사람이 있어서 삽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사를 없으면 외국에 팔잖아요. 외국에 팔면 그게 또 외환위기 가요. 이는 엄청난 문제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파괴되었죠. 중산층화가 파괴되고 군병도 파괴되었죠. 이런 산업 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대차 노력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조선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가고 있죠. 금융도 오늘 보니까 뭐 기업들이 안 좋으니까 이금융권 90위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도 안 되고 그런 금융이 다니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파괴되고 있고 재정도 부도 증가하고 재정이 가는 그런 게 있고 지방재정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아까 김재동 포럼이 왜 났느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준 교육, 재정, 교부금, 중교부금을 돈이 남았어요. 정말 좋아지고. 그러니까 작년 9월에서 45회 지자체에다 돈을 내려보내서 금년만 작년만까지 얼른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러면 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 건이 한 건만 있겠네. 자, 그런 문제에서 이게 파괴되는 원인이 뭘까? 첫 번째가 친노동 정책입니다. 쭉 다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가 반기업 정책입니다. 엄청난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한다는 것은 기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세금도 엄청 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구축되고, 국민들은 다 소식을 시키려고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했다고 우리나라 기업권 뺏어, 기업권 뺏어. 상부세는 65%가 있고 최고 6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자체가 사람 몇 명 고용해서 뭐 1,000명, 2,000명 고용한다는 기준입니다. 삼성그룹 50년 전에 대구에서 삼성 상해라는 데 출발했습니다. 조그만 상해 출발해가지고 직관적으로 30만 명을 고용하고 거기서만 17, 8조를 내는 기업을 성공했으면 국민이 상이라도 좀 칭찬을 해야죠. 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또 세 번째가 정부 반응이 정부 다 해주겠다는 얘기. 슈퍼예산 복지하고 다뭐 중앙정부 서로 그냥 중앙정부에 주는데 또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나를 너무 주다 보니까 이번에 여당 부총장인 부산 부총장이 청와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지방정부 파탄다.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예산 이런 거 하느라고 주경정치 주경까지 손으로 앞두고 내년에도 뭐 청년 취업제도 한 50만 원 줘보니까 재밌거든요. 청년들 표가 잘 나오잖아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 취업제도라는 것도 있고 참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참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경기가 침체하면 원래 시행을 안 거뒀습니다. 그래야만 경기가 살아나죠. 공산국가인 중국도 감세를 합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에 질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런 정책가 있습니다. 국가부처는 그래도 국가부처는 전도하고 연경고발 생산 특대고 재정비 생산. 자, 우리가 그 2011년도에 유럽에서 그리스 위기 났을 때 그래서 파판데르 수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국민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지금 바로 그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느냐 이게 차베스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니냐면 우리들이 지금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형 사회주의 탱으로 행이나 뭐 이런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무조건 다 같이 도피적 복지, 정부 경기 계획이 그리고 파면되는 됐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국경을 탈출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걸어서 240만 명이 미국 수도 빠져주지도 안다고 하는데 갑니다. 미국으로 못 사는 살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공교롭게도 보시면은 너무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원래 베네수엘라가 아주 성장력도 없고 잘 살던 석유매장량 세계 1위 국가였는데 마이너스 10%로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제가 이제 이 시대 상황 문재인 정부가 2년을 벌이면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설정할까 국민을 절망한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잃어버린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전을 해야 되는데 희망을 살려주자. 희망을 살려주자.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해주자. 이런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이 가겠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총괄 국가위원장으로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희망을 살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갖춘 경제만 만들어줍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살리고 미래를 갖춘 경제만 이렇게 이제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달성하는 정책 과제가 아까 사회국가, 허기성 시장인데 공정 시장인데 지속 가능한 복귀 그리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바꿨습니다. 어제 우리 총괄국가에서 토의 끝에 따뜻한 시장 경제가 꼭 좌파적인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그래서 오빠 저희 친구들한테도 자기 오빠 교수들한테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복지 받고 상생한 것을 이렇게 해서 각 국가에서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해야 한다. 첫째로는 국가 중심주의에서 시장 중심주의로 되잖아요. 소득주도 세계에서 혁신 투자 정책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과 노동 간의 기울인 논의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아까 상생하는 무상의 그런 정책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파퓰리즘을 수용하고 재정비율을 도입해서 재정비율을 예방하는 정책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국가 인프라들을 정비를 중단하고 국가의 경제 기본 인프라를 파괴하는 중단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경제가 이사롭지 않습니다. 금융위 10년 세월도 지나는 중소있지만 대외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에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완전히 대전을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책을 바꾸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 들으시겠지만은 우리 박병일 선배께서 이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박지원 전 장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국민의 의식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테크노크래트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된다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55쪽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도 좋다고 앞에 많은 분들 다섯 분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저는 이 다음 대통령,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제1성 선거 때는 이 말을 하기가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이 돼서 첫 국민들한테 나와서 해야 되는 말씀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절대로 국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할 수 있어야만 저는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장과 오늘 이야기 다 나온 게 뭐 시장, 자유시장 연계체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원리, 경제 정책은 경제 원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뭐 경제 원론을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는데 경제 원론을 듣고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정책의 경제 원리를 과연 접목을 시키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정책에 답이 없다. 뭐 경제학 교과서에 봐도 답이 없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절대로 어렵지 않고 경제 정책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답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마디 문장을 보시면 비행사가 조정을 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되고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면 전후 좌우가 분간이 안 돼서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전문가들의 감각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을 건널 때도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사막을 건널 때 당연히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가 아니고요. 사막을 건널 때는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을 두고 이 게시판과 나침판이 뭐냐? 그게 바로 시장과 경제 원리입니다. 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시 분과에서도 앞으로 이 점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다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모든 정책이 공짜가 없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참으로 잘 된다.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자유로운, 거의 대부분의 99.9%의 정책이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막는 정책을 뭐 최저임금제 52시간 어렵게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자유 교환과 거래를 막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생산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전보다 지금 잘 사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옛날에는 80%밖에 생산을 못했고 우리가 3만 불 생산할 때는 에티오피아가 400불밖에 안 되고 룩셈부르크가 10만 불이 되는 데가 그 룩셈부르크는 1인당 10만 불어치를 생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400불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뭐냐? 생산주도 성장을 해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 자, 경제 대전환의 방책을 마련하시면서 표현이 활기찬, 따뜻한, 공생하는, 저는 이해를 천분만분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한테 이 얻어가는 오늘 이렇게 많이 굉장히 좋은 자료, 이 용어들이 전달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걱정합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 우리 포클 선배께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우리는 진보 보수를 이야기하고 좌파 우파를 하는데 그렇게도 이념을 또 추상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뭐 진짜 이념은 종교와 같아가지고 믿는 부분은 답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 당명의 자유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뭐냐고요? 근데 이 자유의 본질과 현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죄송하지만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정부 간다고 국가 부채를 가지고 부채 규모가 스스테이블하지 않다 하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크는 게 뭐냐? 정부가 크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개개인이 자유 설치 못하고 개정의 길로 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의 길에서 개정의 길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모든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의 자유의 길에서,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상당히 자유의 국가에서 예정의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쩌다가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돼서 우리 자살하는 소동이 생기겠습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56분이면은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시장을 제약하는 정책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 한 정책을 가만히 보면 시장 경제 원리를 가장 제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국가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시멘트 부대를 주는 것도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공부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정책을 보면은 완벽한 시장 경제 정책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자, 모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과거에
잘 나가는 나라들 또 어떤 정책을 잘 나가느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잘 나가느냐를 보면 모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답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과거를 우리가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가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책 읽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혹은 다른 정당의 정책이 왜 틀린다는 이야기가 저는 그런 답이 국민들한테 어렵게 이해할 게 없습니다. 자, 경제체계로서 이전까지 인류가 실험한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있고 사회주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를 한 나라 치고 북한은 물론이고 과거의 중국을 포함해서 그 나라 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전부 망했다. 국민들의 그 얘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답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에 플러스 종북이라는 이상 정책이 들어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을 한 치고 역사를 봐봐라. 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없잖아. 그래서 지금 마음이 있잖아. 그 이상 답이 설명을 그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지금 지표들이 나왔지만 이 모든 노력을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모아져야 돼요.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대로 사업을 하라.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창환이라는 형식이었지만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과 기술이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그 통계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처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5분이 한 중에도 다 나와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가들의 사기를 대단히 진작시켜야 합니다. 전 국민을 녹여 살리는 것은 대통령도 대학 교수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들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이후부터라도 여러분 뭐 형제 자매 부모님들 뭐 삼촌들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면은 딱 두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나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자, 세 번째는 공권력을 농단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가 존립의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설명은 그분에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표로서 뭐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근데 어렵다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노력을 해서 3만 불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좌파정부가 아무리 뭐 해도 속도가 늦을 뿐이니 조금 지나면 4만 불에 가고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참으로 낙관이 지나치다. 저는
베네수엘라 포르의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3만 불이요. 2만 불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년에 성장률이 1% 2% 나는 게 아니고 남미의 큰 나라들 대부분이 20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21세기다. 20세기 초반에는 남미의 큰 나라들이 미국이나 프랑스와 똑같은 수준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남미로 이민을 갔겠죠. 무신고로 누가 이민을 갑니까? 그런데 반타작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저는 이대로 가면 저는 반타작이 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 분과위원회에서 제발 반타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기도 발제문에 마지막에 보면 한 장에 세계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제가 따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를 할 때, 참 이 태처 수상의 그 강력한 리더십, 이 토마스 제프슨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본인들이 애절하게 각각의 그 시점에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이렇게 그 신념과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하니까 국민 여러분 잔소리 마세요. 따라오세요. 한 말들이 수없이 많은 말이었지만 이 경제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참고가 꼭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장의 정리를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장의 정리하는 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이 위원장님께서는 잘 반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실제 이제 여기 뭐 위원님들 계시고 앞으로 위원이 되시는 분 계시고 교수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 몸에 이 철학과 이 사람이 진짜 이랬구나 하는 이런 그 본질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이제 레이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이건이라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레이건은 세계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한나라당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참여를 하고 집권을 하면 해야 될 대표적인 정치가 한 사람을 잡아고 추진하는 안녕코 마가렛 세처 여사입니다. 세처 여사가 처했던 이 영국의 상황이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세처의 정책,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가 우연히 만났을 때 그때 당 대표실인 대표님 대한민국에 세처가 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세처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경제 민주화 남의 당 정책을 가지고 그런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전 세계 표본적인 이 정책은 세처에 관한 책이 본인이 쓴 책도 몇 권 있고 또 세처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당의 당뇨들께서 적어도 3권 이상 읽으시면 저는 답이 아주 명쾌하게 다른 공부 필요 없습니다. 명쾌하게 손에 쥐어지려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